유네스코 본부에서는 매년 가을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시상식이 열린다. Particulier parce que c'est l'un des premiers alphabets qui était inventé, si vous voulez, construit.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한글이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자라고 평가했다. 한장전은 왜 한국을 무시했을까요? 저는 엘리노어 리입니다. 48살, 인지과학과 교육공학을 연구하는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세계 문해력 조사 자문위원이라고 부르죠. 읽기 능력, 문자 체계,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해력 같은 걸 평생 파고들며 지냈습니다. 그런 제가 이상하게도 단 한 가지 주제만큼은 늘 외면해 왔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부르면서도 한국을 떠올릴 때면 이상하게 먼저 올라오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조금 무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문자 문화는 오래전부터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 일본의 음절 문자, 알파벳과의 비교까지 수십 편의 논문을 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늘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의 주변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시선에는 제 개인적인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25살, 박사 과정 초반에 저는 한국인 유학생을 사랑했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성실했고 조용했고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연구 주제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며 언어와 뇌과학 이야기를 했고 같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문제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는 보수적인 미국 동부 엘리트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변호사였고 둘 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걸 평생 자랑하며 살았죠. 제가 민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커리어와 맞지 않는 선택 아니겠느냐.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미국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오래된 편견이 섞여 있었죠. 저는 겉으론 반발했지만 어디선가 그 말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결국 부모의 강한 반대와 제 비겁함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노어, 너는 나를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내 나라를 존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살을 제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피하고 외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후로 제 연구에서 동아시아를 다룰 때 일본과 중국은 항상 자료와 사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각주에 그래프의 작은 막대 하나로만 존재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논문이 눈에 들어와도 저는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저는 의식적으로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UN 산하교육기구에서 긴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최근 국제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 한국 학생들의 읽기 관련 지표가 유난히 특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점수가 높다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읽기 과제에서 속도와 정확도가 동시에 나오는 이상치에 가깝다는 보고였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저에게 한국 사례를 직접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메일을 읽었을 때 저는 미묘한 반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니 또 한국인가. 요즘 뉴스와 보고서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자각했습니다. 기술, 교육, 디지털, 이런 단어 옆에 한국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교육이 심하다지 않나, 그 정도면 설명이 되겠지. 과도한 훈련과 경쟁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숫자일 거라고요. 한자도 제대로 쓰지 않는 나라가 동아시아 문자 문화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불편함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나는 데이터를 봐야 한다.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나는 한국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
이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결국 메일에 답을 보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겸해서 한국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모든 걸 제 방식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승인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습니다. 서울행 항공권 일정표가 메일로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민수와 함께 서울을 여행하자는 약속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도시로 저는 48살에 혼자 가게 된 셈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노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게 가르쳐 주겠다며 몇 글자 적어준 익숙하지 않은 둥근 문자들이 적혀 있는 노트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글을 따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 문자가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었는지, 이번 서울 출장에서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 두려웠습니다. 학자로서 쌓아온 제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제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행기 표는 이미 발권되어 있었고 시계는 출발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과연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아직 남아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문자 앞에서 제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장 서울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문자.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밤 비행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어지는 선은 도시의 첫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로 같았습니다. 짐가방을 옆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맞은편 좌석에 앉은 젊은 여학생의 노트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하얀 노트 위를 가득 채운 낯선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둥글고 각진 선들이 묶음 단위로 붙어 있었고 일정한 격자처럼 줄마다 정돈되어 있었죠. 제가 아는 어느 알파벳과도 달랐고 그렇다고 한자처럼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솔직히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모양으로 대학 강의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까? 저는 습관처럼 눈을 좁혔습니다. 여학생의 노트 맨 위에는 라틴 알파벳으로 보이는 과목명이 작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가 전부 그 낯선 문자였습니다.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분명히 통계나 경제 같은 개념이 적힌 것 같았습니다. 숫자와 도식 옆에 동그랗고 네모난 묶음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저게 바로 한글이겠지? 민수가 예전에 제 노트에 적어준 그 문자.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빽빽하게 쓰인 모습을 보니 제 안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제 왼쪽에는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오른편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작은 화면 속에도 똑같은 글자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메신저인지 기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 문자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 옆자리에 백인 여성이 앉았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금발이었고 손에 든 서류 봉투에는 국제출판사의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 로고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반사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시나요? 여성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네, 국제학술출판사에서 일합니다. 서울에는 번역팀 미팅 때문에 왔어요. 저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엘리노어 리입니다. 인지과학과 문해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빛이 조금 반짝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국 학생들 읽기 능력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네요. 요즘 저희 업계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거든요. 저는 의식적으로 어조를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사는 주로 문자 체계 전체입니다. 한글 자체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사실 저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어판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인데요. 같은 분량의 학술서를 번역하고 조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언어별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페이지에는 여러 언어 이름과 함께 소요 시간, 교정 횟수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가 목록에 있었죠. 제 눈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줄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어판은 최근 3년간 전체 제작 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탈자 비율도 떨어졌고 레이아웃 수정 요청도 적었습니다. 여성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왜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어 텍스트는 구조가 참 깔끔해요. 문장 경계가 눈에 잘 들어오고 줄바꿈이나 문단 구획도 일정하거든요. 저희 디자이너들은 이 문자가 참 다루기 편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지 편집 습관의 차이일 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언어든 출판업계가 성숙하면 형식이 안정되는 법이니까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둥근 문자들이 단순한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시내로 들어오자 객실 안 전광판에 역 이름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글자로 된 역명은 모두 제가 모르는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밑줄처럼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그 글자들. 저는 무의식 중에 노트북을 열고 저장해둔 연구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 계획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주제, 동아시아 문자의 디지털 적응력 비교, 특히 한자 문화권과 알파벳 문화권의 차이에 주목함. 한글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지워버린 공백이었습니다. 오늘 그 공백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약간 가빠졌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지하철이 시청역에 도착했을 때 여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나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과 온통 한글로 뒤덮인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 문자 덕분에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노트와 스마트폰 화면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도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 학생들의 점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를 만들어내는 이 문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첫 번째 자존심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장 서울대 연구실에서 무너진 첫 확신.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연구동은 생각보다 검소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번쩍이는 로비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지만 복도 한쪽 벽에 붙어있는 논문 목록과 국제학회 포스터는 이곳이 평범한 건물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명의 연구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반듯한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여성 연구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리노어 교수님. 저는 서울대학교 인지과학과에서 언어와 뇌를 연구하는 김서연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서연 박사님. 이 도시에서 제 첫 파트너가 되어주시는군요.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는 이미 여러 장의 그래프와 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리모컨으로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 한글, 한자, 일본 음절 문자, 그리고 알파벳을 비교하는 파일럿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같은 내용을 4가지 문자로 제시했을 때 읽기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의 왼쪽 축에는 시간, 오른쪽 축에는 정답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색깔이 다른 4개의 선이 뚜렷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글로 표시된 조건에서 피험자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답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한자는 가장 느리고 정확도도 낮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피험자들은 전부 한국인이겠죠?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피험자는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초중고 교육을 한국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안도와 비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모국어인 한글을 읽는 게 빠른 건 당연하죠. 한자나 다른 문자는 외국 문자일 테고요. 김서연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피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문 교육을 충분히 받은 그룹과 거의 받지 않은 그룹이었습니다. 한문 교육을 많이 받은 그룹은 한자를 읽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읽기 속도와 정확도를 보면 한글 조건과의 차이가 여전히 꽤 큽니다. 특히 복잡한 문장 구조로 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어휘 난이도 탓일 수도 있고 문장 구성 탓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실험 설계에 한글에 유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요? 대상 문장의 길이나 의미 구조 같은 것 말입니다. 김서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중립적인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문장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의미의 문장이 4가지 문자로 각각 제시되어 있었고 단어 수와 정보량이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문장부터 종속절이 여러 개 붙은 복잡한 문장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었죠. 한글이 유리한 조건만 골라서 실험했다면 저도 이 데이터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김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찰한 건 문장 구조를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차이였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는 이 파일럿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께 함께 더 큰 규모의 비교 실험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문서가 놓였습니다. 다국적 피험자, 다양한 문자, 장기 학습 곡선까지 고려한 대규모 연구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그렇지만 제 안의 또 다른 목소리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자를 수십 년 연구해온 사람이다. 표의 문자의 정보 밀도와 문화적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 한글이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그 우수성을 이렇게까지 단정 짓는 건 아직 이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실험 함께 해봅시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험 설계 전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피험자 선정부터 학습 기간, 평가 도구까지 모두 공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결과가 정말 문자 구조 자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김서연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입니다. 저희도 그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곳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노트 위를 채우고 있는 그 문자. 제가 피하고만 싶었던 그 문자를 이제는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직접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연구동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 가방 안쪽 어딘가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넣어둔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민수가 적어준 한글 몇 글자가 담긴 그 노트.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얇은 종이 한 장 사이에서 맞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낯선 문자들이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곧 구체적인 숫자와 그래프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국적 실험실, 뇌 촬영 장비, 그리고 4가지 문자가 한 화면에 나란히 서 있는 풍경 속에서 말입니다. 내장 다국적 실험,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서울대와의 첫 회의가 끝난 뒤로 제 일정표는 순식간에 빽빽해졌습니다. 실험 설계를 수정하고 피험자 선발 기준을 조정하고 언어별 과제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 제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평생 해오던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변수는 통제하고 모든 가능성은 의심하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피험자를 5나라에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각 나라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대학생을 선발했고 되도록이면 특정 문자에 대한 선호나 경험이 너무 치우치지 않은 학생들을 골랐습니다. 실험 전 설문지에는 4가지 문자에 대한 사전 지식과 호감도를 체크하는 항목도 넣었습니다. 실험은 4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 기본 문자 원리를 학습시키는 단계. 둘째, 짧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 셋째, 듣고 받아 적는 쓰기 속도 측정 단계. 마지막으로 하루 뒤와 일주일 뒤에 기억을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험자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한자, 일본 음절 문자, 알파벳에 대해 사전 경험이 거의 없는 피험자들도 별도로 뽑았습니다. 미국과 독일 학생들처럼 동아시아 문자를 처음 보는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실험 첫 주, 우리는 피험자들에게 4가지 문자 각각의 기본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서 음절을 이루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자는 부수와 기본자의 조합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일본 문자는 음절 단위의 기호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은 이미 익숙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형평성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그룹에서 이해 질문이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자음과 모음, 그리고 조합 원리를 설명하면 피험자들은 곧바로 간단한 음절을 스스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이름을, 누구는 자기 나라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며 웃었습니다. 반대로 한자 그룹에서는 질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어느 부분이 소리를 나타내는지, 의미는 어떻게 추측해야 하는지.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자는 원래 그런 문자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그만큼 깊이가 있는 거라고. 둘째 주, 읽기 속도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4가지 문자로 쓰인 같은 의미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일상 표현부터 짧은 설명문,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한 문장까지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피험자들은 각 문자에 대해 정해진 학습 시간을 가진 뒤 화면에 제시되는 문장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했습니다. 결과를 처음 본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나라별, 문자별 평균 시간이 표로 떠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 열에는 4가지 문자가, 맨 위에는 5나라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한글을 공부한 그룹의 평균 읽기 시간은 어떤 나라에서든 일관되게 짧았습니다. 미국 학생이든 독일 학생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글 조건에서의 읽기 속도는 다른 문자보다 빨랐습니다. 특히 처음 문자를 접한 피험자들에게서 그 차이는 더 또렷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표가 잘못된 건 아닌지, 집계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통계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동일한 학습 시간 후 한글은 가장 빨리 읽히는 문자였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쓰기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피험자들은 녹음된 문장을 들으며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받아 적은 양과 정확도를 동시에 평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단계에서도 한글은 항상 위쪽에 있었습니다. 회계수가 적고 반복되는 패턴이 많아서인지 피험자들은 한글로 적을 때 손이 덜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자를 쓰는 그룹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몇 글자밖에 쓰지 못하고 손목을 주무르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기억과 인지 부담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어휘 목록을 4가지 문자로 각각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일주일 뒤에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자에게 기대를 걸었던 영역이었습니다. 표의 문자는 형태와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서 기억에 유리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글로 학습한 그룹에서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와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자를 배운 그룹에서도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오답률이 더 높았고 반응 시간이 길었습니다. 알파벳과 일본 문자도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글은 적어도 이 실험 안에서는 배우기 빠르고 읽기와 쓰기에 효율적이며 기억 유지에서도 유리한 문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가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자는 그 구조 자체가 다른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켜켜이 쌓아 올린 상징 체계로서 다른 종류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 정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속도와 효율, 그리고 인지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문자 체계가 인간의 뇌와 기술 환경에 더 잘 맞는가? 그 질문이 제 전공이었고 지금 제 눈앞에 그 답의 일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밤,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민수가 적어준 한글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려 했습니다. 나는 이 문자를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릴 적 부모의 말과 실패한 사랑의 기억이 엉켜 있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함께 설계하고 검증한 이 실험 안에서만큼은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숫자들이 곧 제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인 장면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장면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장 다시 만난 민수, 과거와 데이터가 충돌하다.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쌓아 올렸습니다. 텍스트 파일, 영상 기록, 뇌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의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분석하려면 강력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김서연은 어느 날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교수님, 서울에 있는 한 인공지능 회사에서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언어와 문자 인식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라 이번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요즘은 뇌 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다루려면
우리 쪽 연구실 서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며칠 뒤 우리는 그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리 건물, 깔끔한 로비, 벽면을 채운 스타트업 로고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가 향하는 층의 안내판에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조금은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러나 언머스테이커벨 한 얼굴. 엘리노어.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약간 낯설어졌지만 동시에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이 무엇인가 소개하는 말들을 했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금 이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어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처럼요. 짧은 인사가 끝나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음성 인식, 문자 인식, 자연어 처리를 결합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민수는 화면에 여러 언어를 띄웠습니다.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각 언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과 오류율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어, 정확히 말하면 한글 기반 텍스트를 다룰 때 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분절이 명확하고 형태가 규칙적이며 글자 단위와 소리 단위의 대응이 좋아서라고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다른 사람들은 서버와 보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서연과 엔지니어들이 구체적인 협업 방식을 논의하는 동안 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정리되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층 아래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마음처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여기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민수는 손에 쥔 컵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글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을 땐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 없다고 했었죠.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한국에도, 한글에도, 그리고 아마 당신에게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도 오래된 이해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노어, 기억합니까? 예전에 도서관에서 내가 한글 자음과 모음 구조를 설명해 줬을 때 당신이 했던 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연구 주제와 미래, 그리고 부모의 시선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약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문자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언어는 어차피 도구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그 언어를 쓰는 나라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오만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물러났죠. 그래서 당신도 나도 서로를 조금씩 오해한 채로 그렇게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페 창밖에는 서울 도심의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간판들은 전부 한글로 쓰여 있었고 사람들의 휴대폰 화면에도 그 문자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당신은 한때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나는 그런 당신이 싫었는데 지금 우리는 같은 문자 구조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이 당시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던 말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고 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방금 보고 온 숫자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시스템 성능.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내가 그동안 외면해 온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앞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면 나로서는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당신 분야의 언어로 정리해주면 되니까요. 나는 그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왜 이 문자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지 데이터를 보여줄 뿐입니다. 카페를 나올 때 우리는 예전과 같은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안을 짓눌러왔던 과거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건넨 데이터와 서울대 연구실에서 본 숫자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제가 마주쳤던 한글 노트들.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 나라의 감성적 상징이 아니라 인지과학과 기술의 언어로도 설명 가능한 특이한 설계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 진실을 확인하는 일은 이제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이라는 이름이 적힌 책들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6장 세종의 설계를 해부하다. 연구 일정 사이사이에 저는 도서관과 서점을 오가며 훈민정음 해설서와 관련 논문들을 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얇은 고문서 번역본과 두꺼운 현대 언어학 서적이 뒤섞여 쌓여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이 문자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자연 발생의 결과가 아니라 한 시기에 한 집단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체계였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혓바닥이 입천장에 닿는 위치, 목구멍이 막히는 방식, 입술이 다물어지는 동작. 이런 물리적인 움직임을 간단한 선과 각도로 형상화한 것이 한글의 기본 자음이었습니다. 저는 입안에 손가락을 대보며 실제로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혀끝이 닿는 자리, 공기가 막히는 지점을 느끼려 했죠. 그리고 책 속의 도식과 제 발음 기관이 묘하게 겹쳐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음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요소를 단순한 점과 선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조합해 다양한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철학적인 배경과 음성학적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자를 만든 사람이 발음 기관을 이렇게까지 관찰하고 우주의 구조를 문자 꼴 속에 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배우고 익숙해진 알파벳에는 이런 설계자의 목소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관심을 끈 건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선형으로 나열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모았습니다. 그 덩어리 하나가 곧 하나의 음절이 되고 의미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작동합니다.
인지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알파벳처럼 작은 단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는 방식과 달리 한글은 한눈에 들어오는 단위가 더 크고 그 안의 구조가 규칙적입니다. 뇌가 정보를 묶어서 처리하기에 유리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읽었던 연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시각적 일관성과 변별성이 좋은 문자 체계일수록 인식 속도가 빨라지고 오류가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는 언어와 결합해서 작동하고 교육제도와 문화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니까요. 그럼에도 이 정도의 설계 의도와 구조적 논리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한 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다. 발음 기관과 우주관, 그리고 인지 효율까지 함께 고려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중심 설계의 초기 버전이다. 세종이라는 이름이 제 노트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그를 왕으로서가 아니라 연구자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기존 문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관찰하고 기존 문자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한 사람. 그가 살던 시대와 제가 사는 시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 구조와 발음 기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설계한 원리가 디지털 기계를 다루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이 설계를 가진 문자 체계가 과연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국제학업 성취도 조사, 다국적 문해력 리포트, 기술기업의 성능 보고서. 곳곳에서 한국과 한글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사를 만들어내는 일. 즉,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인지와 기술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는 일은 아마도 이 시점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회의 자료를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릴 한 교육회의에서 발표할 주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동아시아 문자와 알파벳의 비교라는 평범한 주제가 아니라 조금은 더 불편하고 조금은 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제목으로요. 한글의 설계와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자리를 옮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자를 변방의 예외로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7장 국제회의장에서의 반전. 회의장은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교육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고 통역 부스에서는 헤드셋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 발표 제목이 조금 달랐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체계와 디지털 시대, 한 설계 문자에 대한 재평가. 사람들은 아마 설계 문자라는 표현이 한글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발표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조금씩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진행했던 다국적 실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읽기 속도, 쓰기 속도, 기억 유지율. 문자와 나라별로 정리된 그래프들이 한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실험 설계, 피험자 구성, 학습 기간, 평가 방법. 모든 과정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학습했을 때 한글 기반 텍스트는 다른 문자보다 빠르게 읽혔습니다. 쓰기 속도에서도 한글은 획수가 적고 규칙적이라 유리했습니다. 기억 유지 테스트에서도 한글 조건에서 정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단정적인 문장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숫자가 보여주는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발표 중간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만으로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월, 열등이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는 각기 다른 역사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설계가 오늘날의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디지털 기기, 빠른 정보 처리, 인지 부담이라는 요소를 고려했을 때 한글처럼 규칙적이고 조합 가능한 문자 체계가 갖는 실용적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언어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음절 문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역시 단순한 구조를 가진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도 존중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문자 역시 음절 단위의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보 단위를 묶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구조 덕분에 시각적으로 처리할 때의 단위가 독특합니다. 저는 우리가 수집한 뇌 영상 데이터를 간단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한자나 알파벳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의 차이를 과도한 해석 없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더 고귀하거나 어느 것이 더 수준 높은가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학습 환경과 정보 환경에서 어떤 구조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해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 말미,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찍은 한 학생의 노트 한 페이지였습니다. 물론 얼굴과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복잡한 개념과 도표가 전부 한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트의 주인이 어떤 나라의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때 이 문자를 단지 작은 나라의 지역적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계가 인류 문자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상 아래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침묵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주제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휴게 시간에 몇몇 연구자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나라 문자와 비교 연구를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민수가 오늘 이 장면을 봤다면 당신도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됐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8장 한 개인의 화해, 한 문자의 재발견.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단지 연구 일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몇 가지 질문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마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와는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담담한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발표는 잘 끝났습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보여준 데이터와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 덕분에 나는 마침내 이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이 문자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대신해 줄 날이 올 거라고도 상상 못했고요. 저는 잠시 한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 사이로 다리 위 전광판에 한글 문구들이 번쩍였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 박동이 문자처럼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나는 그동안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문자를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당신이 자란 환경, 당신이 들어온 이야기들, 모두가 이곳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았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국을 외면한 건 당신에 대한 미안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국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내가 잘못했던 장면들이 함께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덜 두렵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글을 하나의 문자 체계로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자랑스럽다니 어떤 점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자 중 하나를 쓰는 나라 출신이었다는 건 말입니다. 그 말에 민수는 길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농담으로 넘겼을 말이 지금은 이상하게 진심으로 들려서였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 위에 오래된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수가 젊은 시절에 써준 한글 단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저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한글 예시 문장을 몇 줄 더 적었습니다. 이제 이 문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변화, 한 왕의 설계,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노트와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지하철 전광판에는 익숙해진 한글 영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이 도시로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제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내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게 한 문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언어를 내게 건네준 문자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자를 작은 나라의 도구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 문자를 하나의 설계 걸작으로, 그리고 인류 전체가 함께 배울 만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 문자. 그 점에서 이 작은 기호들의 조합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되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창밖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작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종, 그리고 이 문자를 지켜온 사람들. 당신들이 설계한 체계가 이제 한 사람의 오만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학자도 자문위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문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